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정년 은퇴 나이가 되는 의대 교수 김말금입니다.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자니 제가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골 중 시골에서 태어나 가족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장작으로 쓸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는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에 여자애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부모님은 저에게 집안일과 바느질 등 사랑받는 아내, 며느리가 될 준비를 일찍부터 시키셨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전 집안일보다는 공부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오빠들이 학교를 가는 길을 몰래 뒤따라가서 학교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한글을 익혔고 산수 공부를 하다 오빠한테 들켜 집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에다 써? 집안일이나 얌전히 배워 시집이나 갈 생각해? 이렇게 혼쭐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 오빠가 다니는 중학교에 여선생님이 부임하시고부터였어요. 저는 늘 그렇듯 오빠 뒤를 따라 중학교까지 따라가곤 했는데 그가 추운 날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말금아, 지금 당장은 이게 돈도 안 되고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분명히 귀하게 쓰일 시간이 올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 너의 인생에 기회가 많아질 거니깐 포기하지 마. 알았지? 선생님도 여자라 공부를 못하게 하시는 부모님이 눈을 피해 공부를 했고 취직한다고 거짓말하고 대학에 들어가 지금은 선생님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 몰래 선생님 댁에 가서 사회, 자연, 산수, 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중학교 과정까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선생님 댁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발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비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던 엄마는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은 있는 거야? 네, 엄마. 해야 하는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선생님 댁에 다닐게요. 아이고, 자식이 이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끝까지 안 된다고 하겠냐? 기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해. 라며 몰래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공부를 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 끝나고 나니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말금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고등학교 과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 저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대학에도 가고 싶고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제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야 하고 문제집도 사야 하는데 돈도 없었거든요.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직접 엄마를 만나 주셨어요. 어머님, 말금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누구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성실해요. 이런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머님이 말금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님을 설득해 주세요. 그날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과 만나신 이후 일주일을 아무 말 없이 고민하시다 아버지에게 그냥 선전포고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금이 공부시킬 거예요. 대학 가고 싶다는데 보내야지. 자식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시켜요?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셨고 저를 죽일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며칠간 전쟁터처럼 계속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엄마의 생각을 꺾지 못했고 저는 아버지의 반대와 엄마의 지지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안일을 잘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셨지만 엄마는 아버지 몰래 일을 빼주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몰래 문제집 살 돈도 마련해 주셨지만 그 돈으로 충분하지는 않았기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저도 그런 엄마와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점점 더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서울의 유명 학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해주셨는데 풀어보니 제가 세 문제 빼고는 다 맞춰버렸어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2학년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제 점수를 보고 선생님은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맑음아,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이게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뜻이야. 지금처럼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자. 알았지? 선생님,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아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도 모르겠어. 넌 이미 전국에서 상위권 수준이야. 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 엄마와 선생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너무 감격하셨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합격을 못마땅해 하셨지요. 아버지는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 반대하셨고 혼자 서울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셨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했다며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다 불태워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발악하듯 따졌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밀어줘도 못 가는 대학을 나는 갈 수 있는데 왜 나보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반대할 거면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락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을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 몰래 짐을 싸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몰래 서울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선생님이 나와 계셨어요. 맑음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몰래 집을 나가? 나가더라도 가족들 허락을 받고 응원받으며 떠나야지. 지금 이렇게 서울 올라가면 어디 갈 데나 있어?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야 해. 안 그러면 지금껏 너가 노력한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야. 저는 선생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무하게 집으로 오게 되었고 저의 가출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 버렸답니다. 선생님과 엄마는 어떻게 하셨는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아버님, 이건 저와 어머님이 맑음이 한테 주는 대학 합격 선물이에요. 서울에서 1등만 한다는 애들도 떨어지는 의대에 합격했으니 이 정도 선물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맑음이가 끝까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아버님께 자랑이 되는 딸이 되어줄 거라 확신해요. 선생님의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강한 설득에 아버지는 저를 서울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단 아버지가 대학 학비는 대주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덧붙이셨지만요. 제가 선생님의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펑펑 울며 말하는 저에게 맑음아, 서울 가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갚아야지.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꼭 그러겠다며 굳은 약속을 했고 대학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 시절 다들 해본다는 미팅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제과점 한 번 가지 않고 공부와 과외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1학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부모님께 드릴 간식도 샀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고 결핵 판정으로 요양원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앞으로 편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편지를 서울로 보내지 않은 건 제 공부가 방해되는 게 싫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맑음아, 너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걸 믿어. 그러니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으니 밥 잘 챙겨 먹고. 저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떠나셨다는 말이 너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찾지 못한 채 강학 끝나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돼 있어야 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자. 그게 선생님께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며칠을 공부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어 엉덩이가 짓물렀던 적도 있었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일주일치 주먹밥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나씩 녹여 먹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학교에서 세 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식당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다양한 연상법을 사용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외과 전문의 시험도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났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꼭 다시 뵙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국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학 병원에서 계속 일하다 순환기 내과 교수가 되었답니다. 교수 첫 출근 날 선생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랑 만날 때까지는 꼭 살아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고 보면 선생님은 늘 제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저를 응원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었고 선생님을 대하듯 저를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의학 논문들이 발표될 때마다 연구하고 검토하길 반복하며 공부도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제일 신뢰하는 의사로 저를 지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유명해질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꼭 다시 봬요. 저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해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도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쁠 때 선생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늘 남아 있었답니다. 어느새 큰 아들이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서 전공의가 되었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싶어. 내가 엄마한테 여자친구 소개한 적이 없잖아. 진짜 내 인연인 것 같아. 아들은 부끄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일 욕심도 없고 그냥 버는 만큼 쓰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야망을 크게 갖는 사람이길 바랬는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 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싫다고 할 수 없어 일단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고 아주 선한 인상이었어요. 교사 며느리, 다들 부족함이 없다고 부러워하겠지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 서윤 씨,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생각이에요? 혹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는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이모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일 거예요. 편찮으셔서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쉬셨지만 이모님이 큰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이모님이 평소에도 학생들 중 환경을 딛고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한 제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인사하러 오는 걸 보며 저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반듯한 청년 같았어요. 아들은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엄마, 서윤 씨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참 많은 선생님이야. 교사가 천직이야. 타고났다니깐. 라며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제 생각이나 마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좋다 하니 저도 좋아야죠. 제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문제는 저였어요. 제 아들은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아가씨의 마음가짐 하나만 보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상견례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환자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자리이기에 먼저 도착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식당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손님, 예약은 하셨나요? 라고 물어서 상견례 예약을 했다고 하니 조용한 자리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먼저 도착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여자분께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모습도 어디서 본 것만 같았지요. 그 여자분도 제가 낯설지 않으셨나 봐요. 서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서윤이 이모님, 혹시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꼭 뵌 적 있는 듯 해서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아니요. 저는 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는데 저도 낯설지가 않아서요. 혹시 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제가 학교 교사로 퇴직을 해서 가끔 제자를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순간 혹시 유선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라고 하자 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맑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 뵙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통곡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맑음아. 정말 맑음이 맞는 거야?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나도 널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제일 마음 아팠단다.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뻐. 선생님이 제 며느리의 이모님이라니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돈분들과 며느리에게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들도 놀랐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하늘이 계속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보시다.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았지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저와 선생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요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교사로 복직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몸이 나빠지기 시작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가끔 남편의 사업을 돕다가 조카 공부를 돌봐주며 생활하셨다고 해요. 조카 상견례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카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상견례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시며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라고 하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건강은 괜찮아지셨어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곳은 없고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예약을 하긴 했는데 유명한 교수님인지 2달도 넘게 기다려야 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돌아와 호흡기 쪽 유명하다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 뒤 대학병원에 인맥을 총동원해 선생님이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맑음아,
그냥 일반 병실도 괜찮은데 뭘 이렇게까지. 선생님, 제가 입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알겠다고 하셨지요. 검사 결과 선생님의 폐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몸이 약하시다 보니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는데 워낙 초기였고 초적 항암 약물 치료가 가능할 정도여서 제가 주치의가 되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내가 맑음이 덕에 다시 살게 되는구나. 고맙다. 라며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며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노라 다짐했지요. 선생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아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저는 외국 논문까지 찾아보고 외국의 대학병원에서 임상 중인 신약이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계속 알아보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연구 중인 치료제도 알아보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암의 전이도 막아내고 지금 있는 암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절 보며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날 줄 몰랐다고 너무 좋아해 주셨지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힘들게 공부한 것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보다 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을 제 손으로 치료해 드릴 수 있다니.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동안 치료로 많이 좋아지셔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크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섭섭한 말 많이 했지? 미안해. 이젠 모두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이 진행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 부부와 우리 부부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앞으로 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시골에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학 첫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 사돈 중 큰 어른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제 아들도 며느리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내외도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다들 박수를 쳐주셨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정기검진을 잘 받으러 오십니다. 저도 곧 은퇴한다고 하니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함께 하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